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시댁 가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일 줄 몰랐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라고. 내가 밥상 차리는 거 보시더니 우리 집은 원래 반찬을 이렇게 안 넣는다고 하시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알려주시든가.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텐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네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소리가 다 들렸어. 나 진짜 열받아서 울컥했다고. 미안해. 엄마한테 말해볼게. 말해봐야 뭐해? 어차피 며느리가 예민하다고 할 거 아냐. 그리고 오늘 아버님도 너무하셨어. 내가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요즘 며느리들은 놀기만 한다고 하시는 거야. 나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아빠도 그런 뜻으로. 뜻이 어쨌든 상관없어. 나는 상처받았다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야. 나만 오면 은근히 비교하면서 우리 엄마는 예전에 이랬는데라고 계속 얘기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심했어? 심한 정도가 아니야. 그런데 너는 맨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 가족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할 때 왜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내가 상처받고 있는데 모르겠다고?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결국 그 집 사람이구나. 나 혼자 외톨이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난처해서. 난처하긴 뭐가 난처해. 어머님이 나한테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지 하고 물어보실 때도 그렇고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하실 때도 그렇고 마치 내가 내 부모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 엄마는 걱정되어서. 걱정? 그게 걱정이야. 그냥 간섭이지. 우리 집에 언제 오실지도 미리 연락 안 하시고 갑자기 오셔서 냉장고 열어보시고 반찬이 이것밖에 없네라고 하시는 것도 걱정이야? 그건 좀 그랬지. 네 기분 나도 이해해. 이해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나 진짜 이제 결정했어. 시댁은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뭐라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명절 때마다 선물 챙기고 안부 전화드리고 아픈 곳 있으시면 병원도 모시고.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야? 그래도 가족인데. 여러분, 방금 장면 어떠셨어요? 여러분, 방금 장면 어떠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머님이 우리 집은 원래 반찬을 이렇게 안 놓는다 고 하신 것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자신만의 방식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틀렸다 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설거지할 때 중얼거리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은 그냥 혼잣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며느리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시댁에서는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아버님의 요즘 며느리들은 놀기만 한다 는 말씀도 아마 예전 세대 사고방식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며느리한테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겠다 고 한 마음 정말 마지막 보루였을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경험담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80세가 됐습니다. 80년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건 바로 작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얼마나 이용당하며 살았는지 깨달은 거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80세에 찾은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준호가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 미영이를 데려왔을 때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바보 같은 시어머니에서 당당한 할머니로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수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저는 8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해 3월 15일 제 8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생일을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샀어요. 한우로 골라서 2만 원어치나 샀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주산으로 사겠지만 80세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한우로 했죠.
집에 오는 길에 꽃가게에 들러서 작은 꽃다발도 하나 샀어요. 생일상을 더 예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미영이가 좋아할 만한 나물들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까지 하나하나 다 손질해서 예쁘게 묻혔어요. 80세 손으로 하나하나 다듬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은 3시간 넘게 끓여야 부드러워지거든요.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서 간을 보고 물도 보충하고 거품도 걷어내고 80세 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함께 생일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상차림도 정성껏 했어요. 평소 쓰던 일반 그릇이 아니라 시집 올 때 가져온 백자 그릇들을 다 꺼냈습니다. 먼지까지 깨끗이 닦아서 하나하나 예쁘게 차렸어요. 테이블 가운데에는 산꽃을 꽂아서 생일상다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점심때 온다고 했는데 12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혹시 길이 막히나 싶어서 1시까지 기다렸어요. 그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점심때 온다고 했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얼마나 늦을까? 글쎄요. 2-3시간? 2-3시간이라고요. 점심때 온다더니 2-3시간이나 늦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요. 그래, 회사 일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보니 갈비찜이 다 식어 있더라고요. 다시 데우고 나물들도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2시, 3시, 4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중간중간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어요. 5시가 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저녁에 갈게요. 저녁에 간다고요. 점심때 온다던 아들이 저녁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온다니까 기다렸습니다. 오후 내내 문 앞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혹시 깜짝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오나 싶어서요. 드디어 9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왔어요. 꽃 한 송이, 케이크 하나도 없이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80세 생일인데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바쁘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회사원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요. 괜찮다. 그래도 왔잖아. 어서 들어와서 밥 먹자. 그런데 준호가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들어온 지 5분도 안 되어서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맛있네요. 라고 대충 말하고 또 시계를 봤어요. 마치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준호야, 천천히 먹어도 돼.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요. 할 일이 있다고요. 80세 생일날에 집에 가서 할 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어디 있니? 왜 안 왔어? 준호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영이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있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중요한 날에도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몸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줘. 준호는 정말 30분도 채 있지 않았어요. 밥도 몇 숟가락 안 먹고 대화도 거의 안 하고 계속 시계만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준호는 떠났습니다. 80세 생일날 30분 만에요. 혼자 남은 저는 상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성껏 만든 갈비찜도 거의 그대로 있고 나물들도 대부분 남았어요. 백자 그릇들을 하나하나 씻으면서 이게 내 80세 생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 우연히 며느리 SNS를 봤는데 제 생일 당일 친구들과 카페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간도 확인해 보니까 오후 3시경이었어요. 몸이 안 좋다며 못 온다던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케이크까지 먹으며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몰랐거든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생일이 지나고 정확히 한 달 후인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며느리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외에는 연락을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죠. 그것도 평일 낮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나 싶어서 걱정됐어요. 응, 미영아. 무슨 일이니? 평소에 이런 시간에 전화 안 하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100만 원만 급히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응급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받을 시간도 없고. 정말 급해요. 응급 상황이라고 하니까 더 걱정됐어요. 혹시 교통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이렇게 급하게 부탁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응급 상황? 무슨 응급 상황인데?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니? 어머니,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정말 급하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준호는 뭐 하고 있어? 준호한테 말해보지 그랬어?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니 말고는 부탁드릴 분이 없어요. 미영이 목소리가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을 멀리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 보니까 정말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어디로 보내주면 되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 계좌로 보내주시면 돼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저는 바로 외투를 걸치고 은행에 갔습니다. 80세 몸으로 급하게 걸어서 은행까지 가서 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창구 직원이 고액 송금이니 확인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급한 일이라서요. 라고 하면서 서둘러 송금했습니다. 미영이한테 송금 완료 메시지를 보내니까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빨리 갚을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겠다고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급한 일이었나 보다 싶었어요. 며느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시어머니로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돈 얘기는 없고 그 응급 상황이 뭐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안부 전화도 없었고요.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2달쯤 지나서 참다 못해 준호한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미영이가 한 달 전에 응급 상황이라며 100만 원 빌려갔는데 무슨 일이었던 거니? 준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급 상황이요? 무슨 응급 상황이에요? 모르니? 미영이가 급하다며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너도 회의 중이라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 언제요? 2달 전에 내가 회의 중이라서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 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때요? 그때 미영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었는데. 제주도 여행?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던 그 돈이 제주도 여행비였다고요. 네. 친구들이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응급 상황이라고 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그게 응급 상황이었다는 거니?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며 거짓말로 100만 원을 빌려간 거였어요. 그날 저녁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영이 계정을 보니까 2달 전 제가 돈을 송금한 바로 그 주의 제주도 여행 사진들이 가득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급 호텔에서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스파 받는 사진, 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 먹는 사진,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사진까지.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은행까지 급하게 가서 보내준 100만 원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다닌 거였어요. 그것도 거짓말로요. 더 화가 난 건 여행 후기였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제주도 여행.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쇼핑도 실컷 하고 정말 힐링됐어요. 이런 글과 함께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미영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구나. 응급 상황이라며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거구나.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족이니까 이해하자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직도 저는 순진했던 거죠. 그해 9월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웠던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통증은 처음 경험해 봤는데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구토감도 있었어요. 혼자 사는 80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119에 신고하는 것뿐이었어요. 119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119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80년을 살면서 구급차를 타본 건 처음이었어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준호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손주 얼굴도 못 봤는데 말이에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까지.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 의심됩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협심증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검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혈관에 조영제를 넣어서 막힌 부분을 찾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큰 검사더라고요. 검사비가 얼마나 되나요? 기본 검사비와 입원비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냈는데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큰 돈을 쓸 일이 없어서 카드 한도를 낮게 설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 카드가 안 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한도 초과입니다. 당황한 저는 바로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어. 협심증 의심된다고 해서 정밀검사 받아야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돼. 급한데 도와줄 수 있니? 그런데 준호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지금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당장 급한데. 병원에서 검사비 결제 못하고 있어. 바쁘다니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준호야, 응급실에.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협심증 의심된다고 하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미영이한테도 전화해봤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3번을 걸어봤는데 모두 받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시어머니가 전화하는데 받지 않는다니요. 할 수 없이 ATM에 가서 현금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긴장해서인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시도 틀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 또 틀렸어요. 세 번째까지 틀리니까 카드가 정지되더라고요. 완전히 막막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혼자 서 있는데 얼마나 초라하고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80세 노인이 병원에서 치료비도 못 내고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부끄러웠어요. 가족은 어디 있냐는 듯한 시선들이요. 다행히 평생 친구인 영희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바로 와서 치료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많이 놀랐겠다. 영희야, 고마워. 미안해. 이런 일로 너를 부르게 돼서. 뭘 미안해. 그런데 자식들은 어디 있어?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 왜 안 와? 준호는 회의 중이라고 하고 미영이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 영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 회의가 더 중요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 회의가 더 중요한 게 맞나? 영희는 그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계속 화를 냈습니다. 저보다 영희가 더 화가 났어요. 순자야, 이건 정말 아니야.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영희야, 목소리 좀 낮춰.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봐. 왜 목소리를 낮춰? 화날 만한 일이잖아.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이게 말이 되니?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내 자식들 행동이 정상이 아니야. 생일에도 30분밖에 안 있고 거짓말로 돈 빌려가고 응급실에 있는데 바쁘다고 전화 끊고. 이게 말이 되니? 저는 그래도 변명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 회사 일도 중요하고 이해해줘야지. 바빠도 한계가 있는 거야.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 회의가 더 중요해? 그리고 며느리는 뭐 하고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미영이도 바쁠 거야. 요즘 일하는 여자들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바쁘기는 SNS 보니까 맨날 친구들과 놀러 다니던데 그게 바쁜 거야? 영희가 핸드폰을 꺼내서 미영이 SNS를 보여줬어요. 봐, 이거! 내가 병원에 있던 그날에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어. 바쁘다고? 이게 바쁜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정말이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있던 그날 미영이는 헬스장에서 운동복 입고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운동 후 스무디까지 마시면서 여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제가 전화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영희야, 순자야, 내가 너무 착해서 당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제대로 생각해봐. 이게 정상이니? 80세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 며느리가? 그래도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순자야, 내가 내 친구로서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해. 너무 이상해. 영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다고 하면 달려갈 거야. 그게 정상이야. 집에 들어가서도 영희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어요. 80세 생일날의 차가운 대접, 거짓말로 빌려간 100만 원, 응급실에서 홀로 당한 굴욕.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특히 미영의 행동이 가장 이해가 안 됐어요.
평소에는 시댁을 멀리하더니 돈이 필요할 때만 급하게 연락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니요. 이게 정상적인 며느리의 행동일까요? 그리고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아들의 행동일까요? 물론 회사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저는 아들 가족에 대해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완전히 깨닫기까지는 더 많은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사건 이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무려 1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은 거예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심지어 명절에도 바쁘다 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한 달은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많을 수도 있고 미영이 일도 있을 테니까요.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하고 싶지만 바빠서 못하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3달, 4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한테 안부 인사 한번 못할 정도일까요? 설마 저를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5달째 되던 날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지, 준호가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어머니.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별일 없으시죠? 바빠서 연락 못했다는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거든요. 응, 별일 없어. 너는 건강하지?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 네, 건강해요. 미영이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요. 대화가 5분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바쁘다 는 말만 반복했고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게 역력했어요. 마치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시간 날 때 한번 놀러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시간 되면 갈게요. 시간 되면 간다고 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전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놓칠까봐 일찍 연락한 거였어요. 준호야, 추석에 집에 올 거지? 어머니가 준비할 게 있으니까 미리 알려줘. 어머니, 죄송한데 회사에서 추석 연휴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해서요. 못 갈 것 같아요. 추석에도 회사에 나가니? 요즘 회사들이 그렇게 야박해? 네,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서요. 회사에서 추석에 일한다고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야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섭섭했어요. 80세 어머니가 혼자 추석을 보내야 한다는 게. 그런데 추석 당일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준호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인사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준호 씨요? 추석 연휴 내내 가족들과 놀이공원 갔다고 하던데요. 정말 좋아 보이던데요. 놀이공원에 갔다고요? 회사 일이 있다던 준호가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갔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짓말을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바로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있더라고요. 준호 가족이 에버랜드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추석 당일 오후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런 글과 함께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놀이기구 타는 사진,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웃고 있는 가족들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며 어머니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정작 자기 가족들과는 즐겁게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어머니는 혼자 집에서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독감에 걸려서 못 갈 것 같아요.
전염될까봐 걱정되거든요. 미영이가 독감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해했어요. 80세 노인에게 독감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설날 당일 SNS를 보니까 또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준호 가족이 스키장에서 즐겁게 스키를 타고 있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독감에 걸린 사람이 스키를 탈 수 있나요? 게다가 온 가족이 다 건강해 보였어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정말로 없어도 되는 존재구나. 1년 동안 안부 한 번 묻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명절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저를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마음속에서 분노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완전히 포기하기까지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1년간의 외면이 끝나갈 무렵인 그해 봄, 집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평소처럼 오후에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기 선이 바닥에 늘어져 있는 걸 못 보고 발이 걸린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나빠지고 주의력도 떨어졌나 봅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찬장 모서리의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의 아픔이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갈비뼈 쪽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어요.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쪽이 찌르는 듯이 아팠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80세의 약한 뼈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던 거죠. 30분 정도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가장 큰 두려움이죠. 겨우 핸드폰을 집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전화 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119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주면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라고 위로해 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갈비뼈 골절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갈비뼈 골절이 위험한가요? 갈비뼈 골절은 노인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폐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며칠 입원하면서 지켜봐야겠어요. 입원이라니 혼자 사는 저에게는 큰일이었어요. 집 걱정도 되고 입원비 걱정도 되고 그제서야 준호한테 연락했습니다. 1년 만에 먼저 연락하는 거였어요. 준호야, 어머니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그런데 준호 반응이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니야,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지금 응급실에 있어. 심각한 건 아니죠? 나중에 병원에 갈게요. 지금은 정말 바빠서요. 노인이 갈비뼈 골절인데 심각하지 않다고요. 준호야, 지금 당장. 지금은 정말 바빠서요.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또다시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어머니가 갈비뼈 골절로 응급실에 있는데도 회의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미영이한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봐도 통화 연결음만 들렸어요. 1년 만에 연락했는데도 받지 않다니요. 결국 그날 밤을 병원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80세 노인이 혼자서요. 밤새 아파서 잠도 못 잤는데 아들한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다음날 오후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 하나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야근이라 못 갈 것 같아요. 내일 갈게요. 그렇게 이틀째 밤도 혼자 보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들에게 뭐지? 정말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오후 3시쯤 드디어 준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3일 동안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저를 보고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왜 이런 일로 귀찮게 하느냐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안 아프겠니? 그래도 다행히 큰일은 아니네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준호야, 왜 이제야 왔어? 3일 전에 연락했잖아.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중요한 프로젝트라 빠질 수가 없었어요. 또 회사 일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입원했는데도 회사 일이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3일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럼 미영이는 어디 있어? 미영이요?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했는데 바빠서 못 와?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환경을 싫어해서. 시어머니가 갈비뼈 골절로 3일째 혼자 입원해 있는데 병원 환경이 싫다고 안 온다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참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왔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머니, 언제 퇴원하세요? 내일 퇴원 예정이야. 그럼 내일 데리러 올게요. 고마워. 하지만 준호는 1시간도 채 있지 않았어요. 간병인한테 상황을 물어보고 의사한테 간단히 인사하고 그리고는 또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 며 떠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퇴원할 때 올게요. 그렇게 준호는 또 떠났습니다. 3일 만에 와서 1시간도 안 있다가 떠난 거예요. 입원비며 치료비는 당연히 제가 혼자 다 해결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건 묻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또 혼자 병원에서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정말로 이들에게 저는 짐이구나. 귀찮은 존재구나. 필요할 때만 잠깐 나타나서 의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퇴원하는 날 준호가 데리러 왔을 때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미영이가 요즘 그렇게 바쁜가? 시어머니가 입원했는데도 한번 얼굴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준호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한다는 말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는 시댁을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남이나 다름없다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댁을 남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미영이 말로는 자기가 나와 결혼했지 시댁과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그냥 남처럼 살고 싶다고, 시댁이랑 엮이는 게 그냥 가족 흉내 내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10년 넘게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미영이가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냈는데 남이라고, 가족 흉내라고. 네. 시댁 행사나 문안 같은 것도 억지로 하는 거라고 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서로한테 낫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준호가 그걸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요즘 며느리들 다들 그런 편이에요. 시댁보다는 친정이 더 편하다고 하잖아요. 강제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준호도 미영이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거였죠.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럼 시댁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은 왜 빌려갔을까? 그게 응급 상황이라며 거짓말로 100만 원 빌려간 것도 남이라서 그런 거니? 남한테 거짓말해서 돈 빌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준호야, 나도 이제 미영이를 남이라고 생각하겠어? 미영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머니, 며느리가 시댁을 남으로 생각한다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남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아꼈던 미영이가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아들도 그런 아내를 이해한다고 하니.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남처럼 행동해야겠구나. 갈비뼈 사고에서 회복하고 몇 달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 준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들이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임신했어요. 임신? 언제? 축하한다. 기쁜 소식이니까 일단 축하부터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금 5개월째예요. 5개월째? 5개월째라고요. 그럼 벌써 임신한 지 5개월이나 됐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임신하면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는 게 아닌가요?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더더욱이요. 왜 이제야 말해주니? 5개월이나 됐으면 진작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안정기에 들어서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보통 3개월이면 안정기라고 하는데 5개월까지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그럼 3개월 때는 안정기가 아니었다는 거니? 좀 더 확실해지기를 기다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미영이 인스타였어요. 호기심에 확인해 봤더니 벌써 3개월 전부터 임신 소식을 친구들한테 다 알리고 있었더라고요. 임신 초기 사진부터 시작해서 배가 불러오는 과정까지 다 올려놨어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예비 엄마가 된 기분. 친구들아 축하해줘. 이런 글들과 함께 행복한 임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 댓글을 보니까 이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언제 태명 정했어? 성별 언제 알아? 임신 축하해. 벌써 이렇게 배가 나왔네. 임신복 어디서 샀어? 너무 예뻐. 친구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정작 시어머니인 저는 5개월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거죠. 준호야, 왜 친구들은 벌써 다 알고 있니? 그게 SNS에 3개월 전부터 올렸던데?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SNS를 확인할 줄 몰랐나 보더라고요. 어머니가 SNS를 보시는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계속 숨길 생각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니? 친구들도 알고 SNS에도 올렸는데 시어머니만 나중에 알려주는 게 정상이니? 숨긴 게 아니라 숨긴 게 아니라면 뭐야? 친구들보다 시어머니가 나중에 아는 게 말이 되니?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로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로 이들에게 저는 맨 마지막 순이구나. 그것도 첫 손주 소식을 말이에요. 임신 8개월이 되자 미영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부터가 달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드려요. 오랜만이라니 거의 1년 만에 처음 듣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응, 미영아. 몸은 어때? 많이 불러왔겠네. 네, 괜찮아요. 어머니, 죄송한데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고 간절했습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뭔데? 저, 친정이 없잖아요. 미영이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 식구 없이 혼자 왔었죠. 그때는 안쓰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정말 없어요.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랑 아이 봐주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을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던 며느리가 정작 도움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렇게 저자세로요. 미영아, 너 그동안 시댁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지? 그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남이나 다름없다고 했었잖아. 가족 흉내 내는 게 힘들다고 했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철없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철이 들었다는 거니? 네. 임신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시어머니가 갈비뼈 골절로 입원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나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평소에는 남이라고 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시어머니라고 하는구나. 미영아, 내가 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어. 어머니, 산후조리가 필요하면 산후조리원 가거나 전문 도우미 쓰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 제발. 요즘은 전문적인 산후 서비스가 많으니까 그게 더 안전하고 체계적일 거야.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좋을 거야. 그때부터 저희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그들이 저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주는 거였어요. 미영이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한 가지씩 적어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80세 생일날에 차가운 대접, 30분 만에 떠나고 며느리는 아예 오지도 않았죠. 거짓말로 빌려간 100만 원 응급 상황이라고 속이고 제주도 여행비로 썼어요. 병원에서의 굴욕, 협심증 의심으로 응급실에 있는데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1년간의 외면, 명절에도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갈비뼈 골절 사고 3일이나 지나서야 1시간 들렀다가 갔어요. 시댁을 남이라고 생각한다는 고백, 10년 넘게 며느리 노릇하면서 속으로는 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임신 소식을 뒤늦게 알림, 친구들과 SNS에는 벌써 공개했으면서 시어머니만 나중에 알렸어요.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이제 그만 당하고 살자. 나도 똑같이 해주자. 하지만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해치려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이 저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저도 대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차단. 그동안 아들 가족에게 부정기적으로 주던 용돈과 명절 봉투를 모두 끊기로 했어요. 아들 명의로 된 적금도 해지하고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산후조리 거부. 미영이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탁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전문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다고 설득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 관계 재정립. 아예 아들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제만의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들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고한 결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이들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며칠 후 미영이가 다시 전화해서 더욱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 출산이 정말 임박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한 달에 2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서 거짓말로 빌려간 돈들과 제가 평소에 용돈으로 준 돈들을 합치면 얼마인지 계산해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아, 나는 이제 너를 남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시댁은 남이나 다름없다고. 어머니,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거지. 제가 미리 조사해둔 자료들을 미영이한테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지역 산후조리원 가격표, 산후도우미 연락처, 신생아 돌봄 서비스 리스트까지 상세하게 정리해서요. 정말 꼼꼼하게 조사했어요. 이렇게 전문적인 돌봄이 시어머니가 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전해.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해서 산모 케어도 해주고
신생아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줘. 실제로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산후조리원은 정말 시설이 좋거든요. 영양 관리도 과학적으로 하고 수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무엇보다 응급 상황에 의료진이 바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해.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 저는 웃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로 빌려간 돈들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준 용돈들도 있잖아. 명절 봉투만 해도 1년에 200만 원씩 10년이면 2천만 원이야. 미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산후도우미도 좋다고 생각다. 집에서 편하게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하루 12시간씩 와서 산모 관리, 신생아 돌봄, 집안일까지 다 해줘. 그것도 비싸고. 전문 서비스니까 비싼 거 당연하지. 80세 시어머니가 공짜로 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체계적이에요. 다음 날 준호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나 보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따지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곧 태어날 손주인데요. 뭘 왜 이러냐고? 미영이 산후조리 도와달라는데 왜 거절하세요? 너희가 나를 남으로 대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남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직접 말했잖아. 시댁은 남이나 다름없다고. 너도 그게 당연하다고 했고.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건 그렇지만 곧 태어날 손주인데요. 손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남으로 대했으니까 나도 남으로 행동하는 거야. 남의 아이 돌봄을 왜 내가 해줘야 하니? 남의 아이가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직접 말했잖아. 시댁은 남이나 다름없다고. 그럼 시댁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남의 아이지. 준호가 더욱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셨네요. 예전 어머니가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야. 깨달은 거지. 뭘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더라. 준호는 계속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언제부터 가족이었니? 저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80세 생일에 30분 만에 간 게 가족이니? 거짓말로 돈 빌려간 게 가족이니? 응급실에 있는데 바쁘다고 전화 끄는 게 가족이니? 1년 동안 안부 한 번 안 묻고 명절마다 거짓말로 핑계댄 게 가족이니? 갈비뼈 골절로 3일 동안 혼자 입원해 있을 때는 왜 가족 생각을 안 했니? 임신 소식을 5개월이나 숨기고 친구들과 SNS에만 공개할 때는 왜 가족 생각을 안 했니? 어머니, 내 아내가 선택한 길이야. 시댁을 남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준호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동안 준호를 위해 넣어둔 적금들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5년간 넣어둔 적금이 이자 포함해서 3,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준 용돈 봉투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00만 원씩 10년이면 2천만 원이더라고요. 합치면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고객님, 적금 해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네, 계획이 바뀌어서 다시 들으려고요. 모든 돈을 제 예치금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부터 경제적 지원은 모두 중단한다. 30분도 안 되어서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돈은 저를 위해 모아주신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 모아준 거 맞아. 그럼 왜 해지하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이제 와서 돈 얘기하는 게 말이 되니? 그래도 그렇지, 혈육인데. 혈육? 저는 웃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게 내 주의야. 앞으로는 내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쓰겠어. 어머니, 제발. 내 아내가 시댁을 남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 남의 돈 기대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속이 너무 좁은 걸까요? 그날 오후에는 평소 아들 가족을 위해 비축해두던 쌀, 반찬, 생필품들을 모두 동네 복지센터에 기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 가족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출산을 2주 앞둔 미영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배가 불러서 걸어오기도 힘들어 보였는데 그래도 직접 온 걸 보니 정말 절박한가 보더라고요. 평소에는 시댁에 발도 잘 안 들여놓던 며느리가 말이에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미영이가 거실에 앉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까지 와서 부탁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다른 방법이 없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없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모르는 건가요? 미영아, 그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보자. 저는 차근차근 나열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있을 때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어. 갈비뼈 골절로 입원했을 때도 바빠서 못 온다고 했고. 죄송해요. 미영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 노릇하면서 속으로는 남이라고 생각했다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어머니, 제발. 필요할 때만 찾는 게 더 나쁜 거야. 미영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미영아, 무릎 꿇지 마.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도와주는 것과는 별개야. 무릎 꿇는다고 해서 그동안의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어머니, 저 정말 친정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전문 산후도우미 연락처를 줬잖아. 제가 미리 조사해둔 자료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분들이 나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와줄 거야. 신생아 돌봄 자격증도 있고 의료 지식도 있어.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 저는 웃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로 빌려간 돈들 생각해봐. 그걸로 충분할 거야. 전문가한테 돌봄 받는 게 너한테도 더 좋을 거야. 나는 80세 노인이라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거절을 해본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들 가족 대신 저만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 영희와 더 자주 만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먼저 실버 댄스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80세의 댄스라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 댄스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요. 80년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칭찬받는 일이 이렇게 적었나 싶었어요. 할머니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특히 김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었어요. 순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용기라기보다는 포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도 대단해요. 저는 지금까지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요. 김할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심한 경우였어요. 자식들이 돈만 가져가고 안부는 전혀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 할머니도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 나이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순자 씨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요리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만을 위해 요리했는데 이제는 저와 친구들을 위해 요리하는 거였어요. 새로운 레시피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복지센터 친구들은 저를 진짜로 존중해 줬거든요.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생일이면 진짜로 축하해주고 아플 때면 진심으로 걱정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 가족과 있을 때처럼 눈치 보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경제적 지원이 끊기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소적으로 반응했어요.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거예요. 진심?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돈 지원 안 해줘도 앞으로 계속 연락할 거니? 정기적으로 안부 물을 거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할 거니?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 보러 올 거니?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올 거니? 그건 대답 못 하겠지? 돈 때문에 온 게 맞으니까.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얼굴 보러 와. 그리고 미영이도 함께 와서 진심으로 사과해. 그렇게 6개월 꾸준히 하면 생각해 볼게. 그건 좀 좀 뭐가? 바빠서요. 역시나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바빠서 못한다면서 왜 진심이라고 했니? 어머니, 준호야,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관심은 돈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야. 평소에 꾸준히 보여주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온 거라면 솔직하게 말해. 그게 더 나아.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그럼 지금 당장 미영이 데려와서 함께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매주 연락하겠다는 약속해봐. 준호는 결국 그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출산 직전까지도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미영이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찾아왔습니다. 임신 9개월의 몸으로 말이에요. 집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어머니, 제발요. 미영아, 일어나.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 일어나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할 때까지요. 정말 고집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영아, 무릎 꿇는다고 해서 그동안의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임신 소식 숨기고 있을 때도 기회 있었어. 그때는 왜 진심으로 사과 안 했니? 어머니,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지금은 필요해서 무릎 꿇고 있지만 도움 받고 나면 또 남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벌써 여러 번 경험했는걸? 결국 미영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 3시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예요. 사진도 함께 보내줬는데 정말 예쁜 아기더라고요. 갓 태어난 신생아 특유의 빨간 얼굴이지만 그래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첫 손주잖아요. 80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손주였거든요. 한 번 정도는 보러 가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시 굳어졌어요. 저는 간단한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출산 축하한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 산후조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겠구나. 짧고 건조한 메시지였어요. 마치 남의 일에 대한 축하 인사 같았죠.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꽃이나 선물도 보내지 않았어요. 정말로 남의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1시간 후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손주가 태어났는데 병원에 안 오실 건가요? 남의 아이 태어난 걸 왜 보러 가니? 남의 아이가 무슨. 어머니, 그래도 그래도 뭐가? 첫 손주인데요. 손주? 그럼 정말 한 번도 안 보실 건가요? 볼 필요 없어. 전문 산후조리원에서 잘 돌봐줄 거야.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가? 너희가 먼저 선을 그었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동네에서 만난 아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순자 씨, 그래도 손주인데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매정하다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웠어도 손주까지 미워하면 안 되죠. 전 손주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아이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남의 아이가 무슨. 애가 시댁을 남이라고 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혈육을 그렇게 매몰차게 대해도 되나요? 혈육이면 그동안 왜 그렇게 대했을까요? 하지만 절친한 친구 영희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자야, 너무 잘했어. 시원하다. 영희가 박수까지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겠어. 이제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거야. 복수라기보다는 아니야, 복수 맞아. 그리고 당연한 복수야. 너무 오래 참았어. 복지센터 친구들도 대부분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김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용기보다는 포기였어요. 그래도 대단해요. 자식들한테 평생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박 할머니도 부러워했습니다. 저희 며느리도 비슷해요.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연락도 없어요. 순자 씨처럼 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아요. 박 할머니도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 나이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은 모두 저를 적극 지지해줬어요. 순자 씨가 우리 대신 복수해준 기분이에요.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도 혈육인데. 손주는 무슨 죄가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당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받은 상처는 누가 위로해줬나요? 80세 생일에 30분 만에 간 것도 혈육이라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 할 말이 없어 했어요. 아들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으니까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아끼던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했어요. 먼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65년 만에 처음 가본 제주도였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순자야, 80세의 제주도 여행이라니. 정말 멋있어.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왜 안 갔을까 싶어. 이렇게 좋은 곳을. 한라산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성산 일출봉에서 보는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80년을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년 여행을 다녀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돈 아껴서 뭐해? 우리가 쓸 때 써야지. 온라인 쇼핑도 마음껏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가족 용돈 아껴야지 라고 생각해서 자제했던 것들을 다 샀어요. 예쁜 옷들, 좋은 화장품, 건강 보조식품, 운동기구까지. 80세에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소비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부쩍 예뻐지셨네요. 복지센터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새 옷을 샀거든요. 정말 잘 어울려요. 복지센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서예 도자기 만들기, 원예, 요리교실까지. 80세에 이렇게 다양한 취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특히 서예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아들 가족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언제 연락 올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언제 또 상처받을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 보여. 영희 말이 맞았어요. 정말 편했거든요. 그러던 중 신생아 돌봄이 얼마나 힘든지 아들 부부가 절박하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호가 전화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아기가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 산후도우미를 구하라고 했잖니? 도우미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씩 해요.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에요. 미영이도 직접 전화해서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기가 2시간마다 깨서 우는데 저는 출산 후유증으로 몸도 아프고. 그럼 산후조리원이나 전문 도우미 써야지. 돈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그 돈은 아껴둬야 하는 돈이에요. 아껴둬야 하는 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공짜로 부탁하고 전문가한테는 돈 아깝다고? 이게 말이 되니? 미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 나한테 무료로 부탁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처음부터 공짜로 시키려고 했잖아. 어머니, 80세 노인한테 밤새 아기 돌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전문가들은 교대로 하는데 나 혼자 24시간 돌보라고.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있어. 전문가들이. 결국 아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산후도우미를 구했습니다. 하루 15만 원씩 내면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 준호가 다시 전화했어요. 어머니, 산후도우미 정말 잘해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아기 돌봄도 완벽하고 미영이 케어도 잘해주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무 비싸요. 비싸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 책임지는 게 쉬운 줄 알았니? 출산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추석에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왜? 명절이니까 가족끼리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필요 없어. 나는 복지센터 친구들과 호텔 뷔페에서 보낼 거야. 호텔 뷔페요? 응. 추석 특별 메뉴로 한정식도 나오고 송편도 있고 정말 맛있어. 어머니가 호텔에서 추석을. 왜?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나이에 호텔 뷔페만 한 게 어디 있어? 맛있는 음식도 많고 서비스도 좋고. 추석 당일 저는 정말로 복지센터 친구들과 호텔에서 보냈어요. 추석 특별 뷔페였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송편까지 다 있었어요. 순자야, 이렇게 편하게 추석 보내는 것도 좋네. 그러게.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진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여서요.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가족에게 썼을 돈으로 동네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책방. 이라는 이름으로요. 정말로 카페를 여시는 거예요? 복지센터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응. 80세에 새로운 도전해보는 거야. 북카페는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차 마시러 오시고 젊은 분들도 조용히 책 읽으러 와요. 중고등학생들도 공부하러 오더라고요. 할머니, 커피 정말 맛있어요. 책도 많고 분위기도 좋아요. 칭찬받는 일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저는 카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80세의 새로운 직업을 가진 거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진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 댄스에서는 파트너까지 생겼어요.
85세 박할아버지인데 정말 신사적이고 저를 존중해 주거든요. 순자 씨, 오늘도 예쁘시네요. 박 할아버지도 멋있으세요. 80세의 새로운 로맨스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가끔 손주 사진을 SNS에서 봅니다. 많이 자랐더라고요. 이제 돌이 지났나 봐요. 잠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80세에 찾은 진짜 자유로운 삶이에요. 아들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더 이상 제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들이 책임져야죠. 이렇게 저희 완벽한 복수가 완성됐습니다. 폭력도 악담도 험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 가족이 저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해준 것뿐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끊은 것, 돌봄을 거부한 것, 관계를 단절한 것. 이 모든 게 그들이 먼저 저에게 했던 일들이었어요. 저는 단지 같은 방식으로 응답한 것뿐입니다. 생일에 30분 만에 가던 그들에게 저도 30분의 관심만 줬어요. 거짓말로 돈을 빌리던 그들에게 저도 정직한 거절로 답했어요. 응급실에서 바쁘다고 하던 그들에게 저도 바쁘다고 답했어요. 1년 동안 안부를 안 묻던 그들에게 저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시댁을 남이라고 생각하던 며느리에게 저도 남으로 대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억눌렀던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8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북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인정받고 복지센터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취미들을 배우며 성취감을 느끼고 심지어 새로운 로맨스까지 만끽하고 있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게 8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짜 존중받는 삶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 동네에서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지 않으냐? 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바로 제 자존심과 당당함이죠.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북카페에 오는 손님들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해주고 복지센터 친구들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줘요. 아들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나쁜 추억이지만 그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더 일찍 이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80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제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교훈을 주는 복수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가장 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80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 정말 달콤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당하면서도 가족이니까라고 참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